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들 따뜻한 커피, 차 드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정명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파이낸스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광장에 오기 전에는 시티그룹에서 10년간 일을 했었고요. 서울하고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스의 사내 변호사도 지냈고요. 자, 이번 세션은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에 두나무가 개최하는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에 함께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요.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패널리스트 분들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의 규모는 200억 달러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9년이면 2,49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크립토 시장은 아직도 다른 자산 유형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크립토 자산의 시가총액은 24조 달러 정도인데요. 그런데 파생상품 시장의 명목 가치만 하더라도 1조 2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379조 달러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대비만 보더라도 앞으로 크립토가 그만큼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금융시장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변혁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 크나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뿐만이 아니라 또 탈중앙화된 그리고 분산화 장부를 활용함으로써 더 신속한 또 더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토큰화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전통적인 유가증권, 예를 들면 주식이라거나 또는 디지털 토큰 같은 것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작 불가능한 또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접근성과 유동성이 개선이 되는 동시에 또 금융 유연성이 더 개선이 될 것입니다. 투자, 거래의 채널을 더 많이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자산담보대출이라거나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금융상품의 탄생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은행들, 예를 들면 독일의 도이치방크, 또 영국의 클리어뱅크, 그리고 싱가포르의 DBS 은행, 그리고 한국의 하나금융지주 등과 같은 은행들이 바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래서 금융 서비스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전략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글로벌 은행들이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또 블록체인을 이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전 과제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솔루션을 고안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니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두나무 그리고 업비트에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개최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니 프라이입니다. 클리어뱅크의 디지털 자산 그룹 책임자이고요. 그래서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의 정부가 속도가 느리다라고 답답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영국에서는 은행 4개에서 5개가 되는데 250년 걸렸습니다. 그 5번째 은행이 저희고요. 1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좀 독특합니다. 저희는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저축을 받아서 그래서 이 스털링화의 저축을 또 영란은행에 맡기고 그리고 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에 맡기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런 규제받는 제도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주로 페이먼트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조 2천억 달러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조만간 3조 2천억 달러 정도로 향후 4, 5년간 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것은
제가 좀 혹시라도 G7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러한 G7 국가들 예를 들면 금융 시스템에서 규칙이나 또는 표준 등에 대해서도 많이 말은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페이먼트를 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2.2조 달러 정도가 페이먼트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아마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런던에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매일 이루어지는 외환 거래 한 7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외환 거래에서 38%를 런던에서 이루어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 18%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영국이나 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지만 또 아시아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아시아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더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유럽이나 또 미국보다도 훨씬 더 디지털화가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비라고 하고요. DBS 은행의 기관금융에서 디지털 자산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싱가포르에 소재를 두고 있고 홍콩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 또 대만에서 가장 큰 외국계 은행, 또 중국, 인도네시아에도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도 저희가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전 세계 각지에도 있고요. 저희는 이 디지털 자산 여정을 2020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의 자체 거래소를 출범시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금융시장이 토큰화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 움직임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저희의 프라이빗 뱅킹 그리고 기관 투자자분들께 암호화폐 자산을 저희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하실 것을 권고를 했고 그 토큰화, 이 시장 자체의 토큰화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장 자체는 분명히 커졌고 크립토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옵션도 또 런칭을 했고 구조화 상품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 네이티브 기업들에게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한국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혁신을 일궈냈는지 정말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런 기술을 어떻게 잘 접목을 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한국어로 좀 발언을 진행하고 싶어서 양해의 말씀을 조금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내용이 복잡하게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민입니다. 저 하나은행에서 디지털 신사업을 맡고 웹3와 AI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에서 이에 대한 전략을 맡고 있는 정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세계적인 글로벌 은행들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금융그룹이 토론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두나무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메인 주제인 웹3에 대한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데 오늘 패널 세션에서 그에 대한 한국의 어떤 준비된 상황과 그리고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토론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Bun, pleas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분영찬이라고 하고요. 싱가포르에 소재를 두고 있는 도이치은행에서 왔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너무 훌륭한 자리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 일부가 될 수 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훌륭한 이런 패널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도이치은행에서 규제 기술 옹호의 그 롤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술, 그 중에서도 DLT, 디지털 에셋 토큰화 같은 그런 기술들의 이제 장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은 안 좋고 블록체인은 선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은행업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많이 알렸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채권의 토큰화, 그리고 STO, 그리고 ICO의 개념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직접 상품 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저희가 디지털 펀드를 조성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단일 체인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엑셀라라는 그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달마2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멀티체인 디지털 펀드 서비스인데요. 영지식 그리고 상호 운용성 그리고 페이마스터 그리고 디지털 신원을 활용을 한 그 모두 결합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지난 10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이 어떤 변혁적인 새로운 물결로 등장을 했고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강점과 업사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투명성,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민주화시킨다는 것, 예를 들면은 그런가 하면 또 변동성 그리고 규제적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디지털 자산의 또 블록체인의 이점과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그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 어떤 이런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금융시장의 혁신을 더 촉진할 수 있을까요? 조니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하나만 말씀드려야 한다면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블록체인은 엑셀을 스테로이드 먹여서 강화한 거다라고 그냥 사실 보시면 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생리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기술 전문가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 기본적인 그 철학만 아시면 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는 종종 왜 블록체인이 필요한가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 그냥 구글 아니면 다른 웹사이트 가셔서 블록체인 플러스라고 검색하시면 플러스는 이제 농업이 될 수도 있고 패션이 될 수도 있고 금융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기술이 가져오는 가장 큰 장점은 투명성이고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규제 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규제 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송금을 하면은 아니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에 대한 응당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정산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규제 기관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치 해골 같은 그런 일종의 골격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AI나 사물 인터넷과 같은 그런 기술들은 정말 중요한데 그 독일의 시멘스라는 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는 기계가 아시아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즉시 송금이 그것에 대한 대금이 본사에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지 기존의 어떤 페이먼트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에 주의를 기울이되 너무 사실 그 크립토 부문은 크립토 하면은 이제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생각하시기 마련이고 지금 그 규모는 2.4조 정도 되는데 그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파생상품이나 이런 다른 시장 보시면 그 규모가 훨씬 더 그 2.2 그 조를 넘어서서 거의 경에 다다라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체 경제 규모와 이제 비슷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비중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그리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방식을 어떻게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 혁신시킬 수 있을지를 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은행으로서 정말 실물 경제의 일원으로서 고객이 있고 우리가 응대해야 되는 고객이 있고 그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DLT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너무 테크니컬한 용어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표면적인 것에 현혹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크립토 네이티브 세계와 뱅킹 그리고 규제
그리고 또 사법 당국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답을 들으면서 두 가지 관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장점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말씀드리자면요. 아마 한 2017년, 18년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국경 간 송금 예를 들면 $200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또 굉장히 좀 비용 수수료도 많이 듭니다. $30, $50 들고 그래도 며칠간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해외 근로자들 이 당시에 이제 이 해외 근로자들이 사실 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발견하기 전에 이분들이 예를 들면 $100, $200 같은 것을 송금을 하는 데 썼던 겁니다. 10분이면 됐었고요. 수수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빗 오퍼 스프레드를 가져간 것뿐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결국은 거의 즉각적으로 국제 송금이 가능해졌었고 굉장히 싼 비용으로 하는 것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자, 지금도 보면요. 토큰화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해서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래머빌리티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프로그램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산 또는 돈, 주식 같은 것들이 지금은 사실 지능 없이 존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 주식 같은 것은 여기에 또 메시징 레이어가 보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이 있는 DLT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프로그램 가능한 돈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자산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사실 이런 돈이 예를 들면 뭐 조건부 페이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자체적으로 페이먼트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DLT가 어느 정도 지능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코딩이나 또는 프로그램화 등을 통해서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오퍼레이팅 모델도 변화를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여러 시스템에서 뭐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그런 번거로움 없이 DLT 같은 경우에는 또 reconciliation도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속도로 또 자체 엔진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기준을 다 충족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를 페이먼트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 자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장점이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를 통해서 업계 자체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는 리스크가 있죠.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문성 부족입니다. 전문성이라거나 또는 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퍼런스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인식을 높이고 또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알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그러니까 조니와 또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저는 기억이 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조니께서는 투명성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최종 고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앞서 패널에서도 예를 들면 24/7 페이먼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리고 또 분께서도 지금 프로그램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은행으로서 저희도 파일럿에 여러 차례 참여를 하였고 이런 파일럿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이런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고객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업적으로 가능한 유스 케이스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BS 트레저리 토큰을 한번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 간 페이먼트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고요. 또 크로스 커런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 휴일 같은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휴무 시간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프로그램 가능한 페이먼트입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돈을 갖고 페이먼트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서 지급을 한 후에 또 이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는 것, 실사를 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기능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 기술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물론 한 가지가 바로 규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경 간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 진출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금융시장이라거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또 회계 기준도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현금, 예를 들면 또 회계 기준에서 디지털 현금에 대해서도 인식이 가능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표준화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대형 기관들이 계속 이를 추진하면서 단지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한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뭐 자본주의가 되든 화폐제도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이런 신뢰 제도들이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어떻게 공고화되는 게 우리가 결국 인류가 발전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종이라는 문서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라는 전산원장,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원장까지 가는 것들은 인간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이 그 기술 자체로서의 인정을 금융에서 기능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집니다.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가정된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투자에 있어서의 투자의 목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급 결제의 수단이 될 것이냐입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목적, 흔히 말하는 기초자산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고민이 됐던 게 지금 현재 B2C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있는 이런 이용자들의 이용 시장이 첫 번째 있는 케이스일 거고요. 점점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전이 오늘 오전 세션에서 얘기됐던 ETF 같은 형태의 언더라잉 에셋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그것들이 활용되는 것들이 금융에서 발생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그 기존에 있는 증권화라고 하는 시큐리타이제이션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크나이제이션이 기존에 있는 리얼 월드 에셋들을 어떻게 토큰화해서 좀 더 투명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와 시스템과 제도 같은 것들의 편의성을 줘서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 기회를 주자는 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언급될 만한 이제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이 오늘 오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CBDC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능할 것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라고 하는 크립토 커런시가 2017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라는 FATF에서 버추얼 에셋이라고 투자 자산으로 정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금 세탁 방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화폐로서 지급 결제의 그 기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게 금융에 있어서의 그 블록체인에 있던 기술들에 대한 수용성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들이 현재 리테일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지고 있고, 그 가능성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하나금융그룹은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kay, I think 네, 각 패널 분들께서 이 블록체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그 이점과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곁에서 지켜보지 않고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JP 모건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오닉스에서 카이넥스로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또 싱가포르의 통화청이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 가디언도 있고요. 다음 질문은, 물론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도입이 은행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도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마스의 프로젝트 가디언처럼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니셔티브가 있는지, 그리고 이 은행들이 앞으로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솔루션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이나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블록체인을 기술로서 도입을 해서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그 프로젝트가 있고 많은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은행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은행들마다 지금
도달해 있는 지점이 다릅니다. 그 발전된 수준도 다르고요.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도 다릅니다. 어떤 은행들은 그 암호화폐 자산에, 또 어떤 은행들은 자산 운용 쪽에, 다른 은행들은 페이먼트 쪽에, 다른 은행들은 또 금융시장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조화나 어떤 조율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벽을 세운 어떤 공동 정원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조금이나마 은행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점점 더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떤 기술인지 이해하는 데 좀 집중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 시장에 이것을 좀 더 잘 구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틀이나 벤지 그리고 이런 채권의 토큰화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토큰화 자체보다도 무엇에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로서 그리고 트레이딩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채권을 토큰화 시켜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큰화 시킴으로써 뭔가 활용도를 더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활용 가치가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은행들,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좀 활용도가 높은 그런 가치가 있는 그리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그 분야에 집중을 해서 이 시장을 앞으로 더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hallenge 네, 그럼 에이비에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은행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솔루션은 어떠한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결국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관할권에서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도 다를 수가 있겠죠. 일부 시장 굉장히 활발하고 또 뭐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성숙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거래하는 시장, 예를 들면 금융 관점에서 또 인터랙션하는 다른 시장을 보게 된다면 이 다른 시장도 사실 준비도가 비슷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SBI 또 UBS와도 리포와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가디언에서 함께 협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스위스와 싱가포르, 일본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저희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물론 이게 다 파일럿이었었고 또 이니셔티브였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그런데 향후에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아무래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교육이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물론 기술 이용을 원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거의 중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에 몇 시간을 보내는지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블록체인 또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다들 사람들이 비트코인 아닌가요? 그거 뭐 폰지 스킴 아닌가요? 저는 도박 안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통은 규제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봅니다. 굉장히 많이 좀 걱정을 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육 또 재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점을 말씀드리자면 80년대 말 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예를 들면 뭐 우리 펀드가 더 낫다. 우리의 은행 계좌가 더 낫습니다. 또는 뭐 우리가 더 빨리 처리를 해드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커뮤니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이체 은행 같은 은행이 또 경쟁사인 UBS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또 HSBC가 뭐 프랑스 은행하고 협력을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이런 협업적인 접근법이 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규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Regulated Liability Network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은행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솔루션을 제시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에게 각자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을 같이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의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또 유저 관점에서도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면 안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분야가 전체 GDP에서 5.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분야가 10% 정도일 것이고요. 제조 분야는 20%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와 같은 제도권 은행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실물 경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보게 된다면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기업들의 95%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자면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 기업들이고 또 한국의 근로자들 80%가 중소기업 소속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디지털 자산, 디지털 페이먼트가 이들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게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이치뱅크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또 규제 당국에서도 투명성 또 정보 공유 같은 것을 더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7월 6개월 전에 그런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실시간 정보를 보면서 또 이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제 당국의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조금 드리자면은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제 가디언 프로젝트 가디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업데이트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업계의 도입률에 대해서 자산 운용사들이 특히 미국의 운용사들이 정말 MMF를 토큰화 시킴으로써 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걸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인구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을 보면 아시아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언제나 이런 재무 계획,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수수료나 다른 비용으로 깎아먹히기 전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토큰화도 그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이 될 수 있고 지금은 MMF의 토큰화된 형태가 기관 투자자들의 좀 전유물 같은 느낌이지만 언젠가는 이제 리테일 분야로도 뻗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그 워크 스트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외환, 두 번째가 채권,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자산 관리 분야인데 지금 도이치 은행은 여기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가디언은 싱가포르의 통화청이 출범시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샌드박스는 규제에만 관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어떤 효용성 그리고 생태계의 준비성과 그 도입률 그러니까 이제 도입을 더 늘리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뛰어난 건 너무 좋지만 어댑션이 없다면 아무 가치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프로젝트 가디언 측에서 정말 흥미로운 보고서가 여러 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가디언 MAS 웹사이트 가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첫 번째 보고서가 채권에 대한 것, 두 번째가 이제 자산 운용, 자산 관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댑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 내지는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표준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의 어떤 유연성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저렴하고 빠르게 디지털 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고서에 맞춤형 그 표준이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그 국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것을 디지털 환경에 옮겨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가디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그 규제 기관들의 어떤 민관 협력도 이처럼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가디언의 경우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상품 그러니까 외환 채권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펀드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프라 레이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글로벌 레이어 1 같은 것이고, 그리고 퍼블릭 퍼미션 체인을 봅니다. 퍼블릭 체인이 있으면 규제 기관들이 걱정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빗 체인 같은 경우 통제가 완벽하게 되지만 어댑션이나 유동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희생해야 됩니다. 유동성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프로젝트 가디언에서는 일부 퍼미션 체인, 여기서 이제 디지털 신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캐시 링크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도 아고라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하나은행과 같은 훌륭한 은행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런 신뢰를 어떻게 하면 더 구축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중앙은행의 자금과 그리고 프라이빗 자금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스페이스에서 더 많은 신뢰를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 포럼이 지금 자본시장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퍼즐 조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금융 자문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자문사들이 어떻게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문을 판매하고 그 자문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프라이빗 시장의 자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르게 구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이 어떻게 토큰화를 잘 해서 이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길었지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럼 하나은행 측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솔직히 그 전통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디지털 혁신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이 부럽고요. 특히 프로젝트 가디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주관이 돼서 여러 금융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먼저 실험하고 그거의 가능성을 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그 전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올해 7월 19일 날 우선은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당국에서도 산업진흥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STO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앞서 말씀하신 패널들이 얘기하신 그런 어떤 선진국의 가이드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에 있는 시장 자체가 B2C에 있는 개인들의 거래소 시장이라면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려면 기관이나 연기금 그리고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와 같은 이런 법인들까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확대가 돼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 6일 날 이제 가상자산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법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계좌 연결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도입이 되려다가 약간 좀 주저되고 있는 STO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리얼월드 에셋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기술이라는 부분들을 기술 자체로 금융회사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파트너십과 어떤 제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모를 확장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법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거래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커스터디라는 사업들이 필요할 거고요. 해외 유수은행들 그리고 유수기관들이 커스터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도 저희가 미국에 빅코하고 저희가 같이 제휴를 해서 빅코 코리아를 지금 만들어서 관련한 라이센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STO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행과 유통에 있어서의 서로의 독립적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권시장이 발달을 했었던 거는 1차 마켓인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시장과 2차 있는 세컨더리 유통시장에 있어서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했다고 보이고요. STO에 있어서도 발행과 유통이 분리될 때 그것에 대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나금융그룹이 미래에셋과 같이 손잡고 저희가 발행과 유통을 서로 같이 파트너로 같이 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들을 거의 완료하고 테스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진흥적인 정책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패널들의 어떤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로 이제 한국도 어느 정도 그 규모를 따라가려고 하면 저희가 같은 어떤 혁신가들에 대한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과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같은 고민과 제휴들을 통해서 그 시장을 계속 넓혀가는 노력들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Thank you. As adoption of blockchain 블록체인의 도입률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좀 큰 문제가 아무래도 상호 운용성 이슈일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상호 운용성 문제는 여러 상이한 블록체인 플랫폼에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간의 연결 그리고 전통적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 모두에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널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호 운용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이니셔티브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파편화된 칸막이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나눠진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졌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의 시대에서 다시 과거의 퍼미션 형태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 각 기관이 자신의 어떤 정보를 지키고 가두는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리는 그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이제 그 규제 기관들도 걱정이지만은 자산 운용사가 뭔가 부정 행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은 자산이 뭐 다른 잘못된 행위자의 손에 넘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 블록체인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그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디지털 신원인 것 같습니다. 이 절박한 필요성이 여기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니 프라이다. 나의 뭐 혈액형이나 이런 신체적인 특징은 몰라도 내가 조니 프라이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검증 그것을 디지털 신원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 여러 플랫폼에 걸쳐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둄션을 높일 수 있는 그 열쇠는 이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공유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특히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대기업들, 기술 기업들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 엔진에 그 인풋으로 넣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대여하고 거기서부터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하고 오히려 그 상호 운용성보다 이 디지털 신원만 잘 확보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코멘트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이 디지털 신원 부분에 이제 덧붙여서 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멀티체인 환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블록체인들이 존재하죠. 퍼블릭, 프라이빗, 퍼미션형, 퍼미션리스, 레이어 1, 레이어 2, 네트워크, 유니파이드 레저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옵션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네트워크의 소속인데 다른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메일이나 다름이 없죠. 제가 뭐 팀즈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런 야후, 구글 팀즈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이메일 계정 그 웹사이트가 다르다고 해서 계정을 매번 새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비용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지점과 B 지점을 연결해서 상호 운용성을 하려고 한다면은 좀 까다로워집니다. 왜냐면 C 지점이 있으면 C 지점이 갑자기 끼어들면 C 지점은 A나 아니면은 B 둘 중에 하나만 택일 해서 이제 소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치적인 구도로 본다면은 상당히 좀 비용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옵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허브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허브로 보내면 허브가 엑셀러 같은 허브가 그것을 68개 내지는 뭐 70개 굉장히 많은 그런 블록체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훨씬 더 달성하기가 쉬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산의 완결성입니다. 결제의 완결성입니다. 이 하나의 블록체인의 완결성 특징이 다른 블록체인의 완결성과 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표준화시키고 이 결제의 완결성을 디지털 캐시 레이크와 또 페이먼트 레이크의 이 서로 다름을 어떻게 표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동일한 정의를 적용하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용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결제 완결성과 같은 그런 모델의 개념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간이 다 돼가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청중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토큰화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토큰화 상품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답은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은 밈코인입니다. 밈코인. 네, 청중분들 중에서 밈코인 있으신 분? 네, 패널은 안 물어보시나요? 네, 패널은 모르겠고요. 네, 청중분들. 네, 제 생각에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같은 은행들은 밈코인에 대해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밈코인이 완전히 도박 같아 보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밈코인은 몇 주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1,000만 명, 4천만 명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낸셜 서비스 쪽에서 바로 이와 관련해서 더 배울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밈코인처럼 또 이런 금융 상품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모두가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크 리워드, 즉 수익률인데요. 사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상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일들을 더 얻으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리스크 조정 기준으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매력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또 퍼블릭 프라이빗 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용자의 경험이 좀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쉽고, 그래서 또 토큰화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 많은 인기가 끌 것이라 봅니다. 토큰화된 상품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시장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프리 무어가 얘기했던 캐즘의 법칙을 보면 흔히 말하는 전반적으로 16%에서 전체 34%로 있는 얼리 어답터에서 얼리 머저리티로 넘어가는 그 시장을 이끄는 경우는 결국은 시장에서 그거를 수용하는 수용자, 소비자의 행태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샌드박스를 통해서 조각 투자를 이제 승인받은 업체가 7개 있는데, 제가 그 7개 업체의 모든 상품들을 저희 하나은행의 원큐 앱에 제가 다 웹뷰 방식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사용성을 높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STO가 법제화되고 본격적인 상품이 들어올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실제 쉽게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상품이 결국 그것들이 이제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형태로 갈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상호 융통성 관련해서 아까 코멘트를 못해서 한 번 더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블록체인에 있는 메인넷 상에 있어서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고민들은 너무 기술적인 고민이고요. 저는 이것도 역시 시장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그 열차가 도입됐었던 시점에 선조들이 열차의 궤도를 만들었던 것들이 결국은 상호 운용성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륙 간에 있는 열차의 궤도를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했던 거는 결국 머저리티가 되는 전체가 누가 그거를 가지느냐, 전체가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장 내에서 어떤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그것들이 주류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그게 네트워크 효과로서 퍼지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들도 그거를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STO라든지 여러 가지 리테일 CBDC에 대한 고민들을 그런 긴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주류가 되기 위한 열차의 궤도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상호 운용성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insights. 네, 이렇게 너무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여기에서 이번 패널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